깜깜한 밤 2시, 인적 없는 저수지.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가 휠체어를 잡고 웃었습니다.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태어나세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집 말고요. 소라야, 이러지 마. 제발 정훈아 엄마야.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눈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크루즈 세계 일주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며느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첨벙. 68세 시어머니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34년 전 남편이 죽었습니다. 28살 순자는 8살 아들을 끌어안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 보내겠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점심을 굶어가며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다 내줬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키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저수지에 버리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몰랐습니다. 갈대숲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김 실장이라는 여자가 그 크루즈를 막아설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68세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아들 며느리에게 저수지에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34년을 피 흘리며 키운 아들이 내 눈을 피하며 나를 물에 밀어 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깊은 밤 2시, 인적 없는 저수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정훈과 한소라 부부가 내렸어요. 두 사람은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에 탄 박순자를 끌어냈습니다. 순자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진 몸이었죠. 소라가 휠체어를 저수지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라야,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 간다며? 소라가 휠체어를 멈추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태어나세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집 말고요.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차가운 웃음만 가득했어요. 소라야, 제발. 정훈아.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은 3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눈을 찾았습니다. 정훈아, 엄마야. 엄마 좀 봐. 하지만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어머니의 눈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소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크루즈 세계 일주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과 함께 소라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첨벙. 순자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어요. 휠체어에 묶인 채 저수지 물이 순자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살려줘. 정훈아. 엄마 살려줘. 순자가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왼팔만으로 허우적거리며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부부는 순자를 한번 돌아보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났어요. 그때 저수지 반대편 갈대숲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만복, 72살의 퇴직 소방관이었어요. 그는 밤낚시를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환자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휠체어가 물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순간 조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물에 빠졌고 부부는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조만복은 떠나는 차의 브레이크 등에 비친 번호판을 또렷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낚시대를 내던지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저수지 가장자리는 다행히 얕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는 곳에서 조만복은 휠체어를 붙잡았어요. 순자의 얼굴은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만복이 휠체어 안전벨트 버클을 더듬어 풀었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에서 익힌 손놀림이었어요. 그는 순자를 휠체어에서 빼내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만복은 순자를 풀밭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가 격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34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28살 순자가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순자의 남편 이만호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트럭에 치여 32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품에는 8살 아들 정훈이 안겨 있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며 순자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 보내겠다고. 장례를 치른 직후 순자는 시장 한켠에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남편 산재 보상금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3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어요. 옆 가게 박말자가 순자의 손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순자야, 손 좀 봐. 이러다 손 못 쓰게 된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언니. 정훈이 대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린 정훈은 학교가 끝나면 반찬 배달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골목골목을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은 배달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지만 정훈은 울지 않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반찬 안 쏟았어. 그 말에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우리 아들 고마워. 세월이 흘러 정훈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정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왜 그래? 엄마, 애들이 다 학원 다녀. 나도 학원 가고 싶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원비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점심을 굶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 한 숟갈, 저녁에 국물 한 그릇으로 버텼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굶었어요. 90만 원을 모아 정훈을 학원에 보냈습니다. 박말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다녀?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다이어트 해. 살 빼야 건강하대.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점심시간마다 가게 뒤편에서 물만 마시며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학원비를 만들었어요. 정훈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훈이 명문대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발표 날 순자는 시장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대학 갔어. 우리 정훈이가. 박말자를 비롯한 상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순자야, 축하해. 고생 끝났다.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34년 동안 피를 토하며 키운 아들이었어요. 드디어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6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자는 또다시 이를 악물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에는 야식 배달까지 뛰었습니다. 2달 만에 6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정훈의 졸업식 날 순자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갈라진 손은 긴 소매로 숨겼어요. 아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손 내밀어 보세요. 순자가 황급히 손을 소매 안으로 숨겼습니다. 정훈이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꼭 효도할게.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아,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돼. 그게 효도야. 그때만 해도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아들이 자신을 저수지에 버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차가운 물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는 것을. 5년 전 정훈이 3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한소라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훈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면 엄마도 좋아. 순자는 소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라야, 우리 정훈이 잘 부탁해.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소라 측에서 예단과 예물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신혼집 전세금 보태라며 5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털었어요. 반찬가게 권리금 3천만 원까지 내놓았습니다. 34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박말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노후 자금은 어떡하려고?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괜찮아. 아들 잘 사는 거 보는 게 내 노후야. 결혼식 날 순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인사를 받을 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내는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결혼 초기 소라는 순자에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 과일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가 예뻐 죽겠었어요. 박말자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복 받았어, 내가. 하지만 순자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소라는 정훈에게만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어. 정훈이 물었어요. 뭐래? 소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라는데 갈 때마다 시장 냄새 나는 반찬 싸주잖아. 나 그거 진짜 싫어. 정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소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성? 다른 집 시어머니는 백화점 상품권 주던데. 우리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시잖아.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
정훈이 어머니를 감싸려 했어요. 소라야,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나 키운 거 알잖아. 소라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평생 그 얘기만 들어야 해? 지겨워. 정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훈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 차 정훈에게 큰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는데 정훈의 이름이 없었어요. 동기들은 다 과장이 됐는데 정훈만 대리에 머물렀습니다. 정훈은 술에 절어 집에 들어왔어요. 소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술이야? 무슨 일인데? 승진에서 떨어졌어. 소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그럼 월급 그대로야? 정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소라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미안하긴. 이러다 언제 내 집 마련해? 그 무렵 정훈은 후배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형,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는 벌어요. 정훈은 마지막 남은 돈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거기에 카드론까지 끌어다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투자 사기였습니다. 정훈은 한순간에 8천만 원 빚더미에 앉았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전화를 받고 정훈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빚이 8천만 원이라고? 정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라야, 미안해. 다 갚을게. 소라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뭘로 갚아? 월급 300만 원으로? 소라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알아? 이혼 서류야. 서명해.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라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소라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회? 좋아. 딱 하나 방법이 있어.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소라가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 시골에 땅 있잖아. 그거 팔면 56천은 나올 거야. 정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이미 결혼할 때 다 줬잖아. 소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땅은 남겨뒀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 거야. 미리 받는 거지 뭐.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소라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매일 밤 정훈에게 시어머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빚쟁이들 또 전화했어. 이번 달 이자 못 내면 집에 찾아온대. 정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시어머니한테 말해. 땅 팔라고. 정훈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의 말에 반박할 힘도 없어졌어요. 어느새 정훈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라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사인해. 정훈이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사망보험이야. 2억짜리. 정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사망보험? 소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만약에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2억이 나와. 빚 갚고도 남지.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소라가 정훈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뭐가 너무해. 요즘 다 이렇게 해. 시어머니도 68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정훈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소라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보험이 가입됐어요. 그해 가을, 평소처럼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순자에게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옆 가게 박말자가 달려왔어요. 순자야, 순자야. 순자의 눈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박말자가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순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가 정훈 부부에게 설명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중풍입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중풍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입원비와 재활 치료비 합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병원 복도로 나온 소라가 정훈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한 달에 300이야. 우리 지금 빚이 8천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정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소라가 정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골에 빈집 있잖아. 거기서 모시자. 우리가 가끔 가서 보면 되잖아. 정훈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실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 부부는 박말자와 시장 상인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박말자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어디 있는 데야? 나도 문병 가게.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면회가 당분간 어렵대요. 어머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박말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병원이 아닌 시골 빈집으로 옮겨졌어요. 먼지 쌓인 방에 이불 하나 깔린 채 순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정훈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순자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훈아, 여긴 너무 추워. 병원에 있고 싶어. 정훈이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엄마, 사정이 있어. 조금만 참아.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졌어요. 마비된 몸으로 순자는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식료품을 던져두듯 놓고 금방 떠났어요. 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차가운 방 안에서 순자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훨씬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시골 빈집에 순자가 방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말자는 그동안 정훈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요양원 이름 좀 알려줘. 순자 보러 가게. 정훈은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이모, 요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면회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름은 알려줘. 내가 꽃이라도 보내게.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훈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박말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요양원 이름 하나 못 알려주나. 박말자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소라는 정훈에게 끔찍한 계획을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소라가 정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정훈이 다가가자 소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크루즈 세계 일주 여행 광고였습니다. 이거 봐. 3개월 동안 세계 일주야. 꿈만 같지 않아?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크루즈를 가?
소라가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은 있어. 어디에? 소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시골 땅 팔면 6천만 원은 나와. 거기에 보험금 2억까지 합치면.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험금? 그건 엄마가 돌아가셔야 나오는 거잖아.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친 게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거야. 시어머니 병원비 한 달에 300이야. 우리 빚이 8천이야. 이 돈 어디서 나와?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소라가 정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시어머니 연세가 68이야. 중풍의 반신마비야. 요양원에 넣어봤자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소라야, 제발. 소라의 목소리가 더 달콤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빨리 보내드리는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도 저렇게 사는 게 힘드실 거야. 편하게 해드리는 거지. 정훈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라의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빚 갚고 크루즈 가고 새 출발하는 거야. 시어머니 시골 땅으로 크루즈 예약해 놓을게. 2주 후에 출항이야.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벌써 예약했다고?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제. 시어머니 땅 매매 대금 6천만 원으로.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허락도 없이? 소라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도 있어. 크루즈 갈 거야. 이혼할 거야?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라가 정훈의 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저수지가 좋을 것 같아. 깊은 밤에 가면 아무도 몰라. 정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 부부는 시골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라가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요양원 간다고 해. 알았지?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 도로만 바라봤어요. 빈집에 도착하자 소라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방 한켠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드디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야?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빨리 나으실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소라야, 고마워.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소라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정훈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엄마 데려가줘서. 정훈은 어머니의 눈을 피했어요. 응, 엄마. 가자. 휠체어를 차에 싣고 부부는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요양원이 어디 있어? 멀어?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경치 좋은 데예요.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차가 멈춘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저수지였어요. 순자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 왜 이렇게 어두워? 소라가 차 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다 왔어요. 정훈이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저수지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정훈아, 여기 물 아니야? 요양원은 어디 있어? 소라가 휠체어 손잡이를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순자의 몸을 안전벨트로 꽁꽁 묶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소라야, 이게 뭐야?
왜 묶어? 소라가 순자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태어나세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집 말고요.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요양원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소라야, 제발. 내가 뭘 잘못했어. 순자가 발버둥 쳤지만 안전벨트에 묶인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정훈아, 엄마야. 엄마 살려줘. 정훈은 3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눈을 찾았습니다. 정훈아, 눈 좀 봐. 엄마 눈 좀 봐. 하지만 정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의 눈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34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크루즈 세계 일주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과 함께 소라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첨벙, 순자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살려줘, 정훈아. 순자가 물속에서 허우적댔어요. 하지만 마비된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팔만으로 물을 헤집으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출발했어요. 브레이크 등이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물이 입까지 차올랐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갈대숲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만복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유일한 낙인 밤낚시를 하러 저수지에 나왔어요. 갈대숲 사이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새벽 2시쯤 차 한 대가 저수지 앞에 멈췄어요. 조만복은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이 밤에 누가 왔나? 처음엔 가족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 줄 알았어요. 휠체어에 탄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부가 노인을 요양원이 아닌 저수지 쪽으로 밀고 있었어요. 조만복이 눈을 비볐습니다. 뭐야, 저게? 여자가 휠체어를 멈추고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무슨 말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었어요. 첨벙, 노인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복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순간 조만복은 번호판을 또렷이 봤어요. 12가 3456. 조만복은 번호판을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내던지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저수지 가장자리는 다행히 얕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조만복은 가라앉는 휠체어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물속에 잠기려 하고 있었어요. 입에서 물방울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만복이 휠체어를 붙잡았어요. 30년 소방관 생활에서 익힌 손놀림으로 안전벨트 버클을 더듬었습니다. 찰칵, 버클이 풀렸어요. 조만복은 순자를 휠체어에서 빼내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풀밭에 순자를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가 격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휴, 살았다. 조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순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만복도 함께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순자를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조만복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조만복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만복이 그날 밤 본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부부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저수지에 밀어 넣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차 번호는 기억하십니까? 조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가 3456. 브레이크 등에 비춰서 확실히 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피해자가 살았습니다. 경찰은 순자에게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정훈아, 정훈아. 순자는 아들 이름만 중얼거릴 뿐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수지 사건이 지역 뉴스에 보도됐어요. 어젯밤 저수지에서 60대 여성이 휠체어에 탄 채 물에 빠진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말자가 텔레비전을 보다 멈췄어요. 화면에 비친 저수지와 휠체어. 설마. 박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가 요양원에 갔다던 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우는 요양원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말자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박말자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저수지에서 구조된 할머니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박말자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순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박말자가 달려가 순자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요양원에 있다며. 왜 저수지에서 발견된 거야? 순자가 박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자야. 정훈이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말자도 함께 울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있잖아. 며칠 후 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 무렵 순자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매일 와요. 교통사고로 입원하셨거든요. 여자의 이름은 김영숙, 55살이었습니다. 크루즈 전문 여행사에서 예약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순자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순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영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녀분은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자와 영숙은 재활치료실에서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영숙은 순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잘 못했어요. 10년 전에 돈 벌러 해외로 갔거든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종도 못 지켰어요.
그게 평생 한이에요.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영숙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영숙에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수지에서 구조된 사람이야.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네, 뉴스에서 본 그 사건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물에 빠뜨렸어.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가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줬던 일, 중풍으로 쓰러지자 시골 빈집에 방치한 일, 그리고 저수지에 버린 일.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영숙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 가만두면 안 돼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들 며느리 이름 아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이정훈, 한소라. 영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여행사에서 일해요. 혹시 몰라서 확인해 볼게요. 그날 저녁 박말자가 순자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이것 봐. 박말자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루즈 세계 일주 예약 확인서였어요. 내 시골 빈집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찾았어. 정훈이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더라.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크루즈? 예약 확인서에는 이정훈, 한소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항일은 2주 후였어요. 그때 영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확인했어요. 이정훈, 한소라 이름으로 저희 회사에서 예약됐어요. 영숙이 예약 확인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6천만 원짜리 세계 일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 내 땅 판 돈이야.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고요? 영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배 제가 막을게요. 반드시요. 순자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막을 수 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행사에서 일했어요. 방법은 있어요. 박말자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같이 싸우자.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싸워보자. 순자의 눈에 처음으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여행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예약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정훈, 한소라. 크루즈 세계 일주 6천만 원. 출항일 2주 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영숙은 본사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면담 좀 부탁드립니다. 급한 건이에요. 잠시 후 영숙은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 박진호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김 팀장, 무슨 일이야? 영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저수지에 빠뜨린 일, 그 직후 어머니 땅을 팔아 크루즈를 예약한 일,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영숙이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서 예약한 고객입니다. 출항일에 승선하면 안 됩니다. 대표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김 팀장,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대표님, 만약 이 사람들이 배에 타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일주는 3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수사가 끝나도 잡을 수 없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렇지만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살인미수 범죄자의 도주를 도와준 꼴이 됩니다. 뉴스에 나가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예약 취소해. 승선 불어야.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날 오후 영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의 병실 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됐어요. 크루즈 예약 취소시켰어요. 순자와 박말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출항일에 승선 못해요. 그 나쁜 놈들. 박말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됐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말없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숙이 순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고소장을 접수해야 해요. 순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고소? 아들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두면 안 돼요. 박말자도 거들었습니다. 순자야, 영숙 씨 말이 맞아. 이번엔 네가 나서야 해.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34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피를 나눈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저수지에서 고개를 돌리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눈을 끝까지 피하던 그 모습. 순자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고소하자. 이틀 후 순자는 박말자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조서실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소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요양원에 간다는 거짓말, 저수지에서 휠체어에 묶인 일, 며느리가 웃으면서 휠체어를 민 일, 아들이 고개를 돌린 일.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박말자가 대답했어요. 조만복 씨요. 그날 밤 낚시하다가 목격하고 순자를 구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만복 씨에게도 연락하겠습니다. 조만복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형사 앞에 앉아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제가 갈대숲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차가 오더니 부부가 내렸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부부를 직접 보셨습니까? 조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자가 휠체어를 밀어서 할머니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남자는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차 번호는 기억하십니까? 12가 3456. 브레이크 등 불빛에 비쳐서 확실히 봤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조만복이 물었습니다. 그 부부 언제 잡습니까?
형사가 대답했어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크루즈 출항일에 체포할 계획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크루즈 출항 당일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 정훈과 소라가 캐리어를 끌며 터미널에 들어섰어요. 소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여보, 드디어 세계 일주다. 3개월 동안 신나게 놀자. 정훈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섰어요. 잠시 후 직원이 부부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예약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취소? 6천만 원 냈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승선하실 수 없습니다. 소라가 카운터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지금 장난해요? 책임자 불러요. 정훈이 소라를 말렸습니다. 소라야, 진정해. 진정?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소라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정훈 씨, 한소라 씨 맞습니까? 정훈이 돌아봤어요.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철커덕. 정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소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야? 살인미수? 무슨 소리야? 형사가 소라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도 공동 피의자입니다. 소라가 발버둥 쳤어요. 시어머니가 미쳤어. 우리가 뭘 했다고.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수지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목격자? 정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들이 부부를 끌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살인미수래. 세상에 무서워라. 그 시각 병원 병실. 김영숙이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40대 부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60대 어머니를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수갑찬 정훈과 소라가 비쳤어요. 순자는 화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잡혔어요.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말자가 순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순자야, 잘 됐어. 이제 됐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34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순자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니, 울어도 돼요. 실컷 우세요.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말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정훈 부부가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순자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휠체어 없이 지팡이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예순줄에 접어든 여자였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순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 소라 엄마예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소라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소라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죄요? 당신 딸이 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소라 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알아요, 알아요. 소라가 미쳤어요. 하지만 감옥에 가면 인생이 끝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도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죽을 뻔했다고요. 소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합의금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소라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럴 거예요. 소라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두고 보세요. 이대로 안 끝나요. 소라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 순자에 대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살인미수 피해자라는 할머니의 진실. 글에는 순자의 병원비 영수증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돈 때문에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나쁜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불쌍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아들을 고소하다니 천벌 받을련. 돈이 그렇게 좋아? 자식을 감옥에? 저런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며느리가 불쌍하네.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를 욕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영숙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병원비 영수증이 왜 여기 있어? 영숙이 이를 악물었어요. 분명 소라 어머니 짓이에요. 그날 협박하고 갔잖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니 욕설이 가득했어요. 자식 감옥 보내는 년이 사람이냐? 차라리 죽었으면 아들이 편했겠다. 저 나이 먹고 돈밖에 모르는 늙은이.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가 나.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영숙이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간호사 좀 와주세요. 영숙이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서 스르르 쓰러졌어요. 눈이 풀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진찰한 후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영숙이 물었어요. 많이 위험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출혈 재발 위험이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외부 자극을 피해야 해요. 영숙이 물었어요. 재판 출석은요? 일주일 후에 첫 재판이 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영숙은 복도로 나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소라 어머니, 가만 안 둬. 영숙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숙이 형사에게 말했어요. 악성글 작성자 좀 찾아주세요. 피해자가 쓰러졌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글 작성자 확인됐습니다.
한소라 피고인의 친정어머니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숙이 이를 갈았어요. 역시 그 여자였군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별도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영숙은 병원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알렸어요. 어머니, 범인 잡았어요. 소라 어머니예요. 순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첫 재판 날이 됐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재판 가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가야 해. 영숙이 말렸습니다. 조만복 씨 증언도 있고 증거도 충분해요. 어머니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순자 없이 진행됐어요. 법정에서 소라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없이 어떻게 유죄를 입증합니까? 검사가 반박했어요. 목격자 증언이 있습니다. 소라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밤에 낚시하던 노인의 증언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어두웠는데요. 방청석에서 박말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정훈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스스로 휠체어를 굴려 물에 빠진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박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순자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판사가 의사봉을 쳤어요. 정숙하세요. 박말자가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큰일이에요. 정훈이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치매라서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치매? 내가 치매라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목격자 증언도 흔들었어요. 밤이라 정확하지 않다면서요. 순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영숙아, 나 재판 가야겠어. 영숙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그놈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영숙은 순자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박말자도 병실로 달려왔어요. 순자야, 내가 휠체어 밀어줄게. 같이 가자.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자야,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어요. 다음 재판날 아침, 순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영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박말자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 쉬셔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늘 다 끝낼 거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피해자다. 저분이 저수지에 빠졌던 할머니래. 저렇게 아픈데 직접 오셨네. 정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떨궜어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해자 박순자 씨, 증언할 수 있습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영숙과 박말자가 순자의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 앞에 세웠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34년 동안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순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저는 28이었어요. 아들은 8살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원비 벌려고 3개월 동안 점심을 굶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 시장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저수지에 버렸어요. 법정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태어나라고. 시장에서 반찬 파는 집 말고요. 순자가 정훈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정훈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순자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물에 빠진 것보다 아들이 고개를 돌린 게 더 아팠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말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중풍으로 몸이 불편할 뿐이지 정신은 멀쩡해요. 순자가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네가 태어난 날이 며칠이야? 정훈이 움찔했어요. 1982년 3월 15일이야. 네가 처음 걸은 날은 1983년 2월 8일이고 네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은 1983년 5월 3일이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걸 기억해? 34년 전 일을 날짜까지? 정훈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다음으로 조만복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복이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처음엔 가족이 환자를 데리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휠체어를 물속으로 밀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을 직접 보셨습니까? 조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자가 휠체어를 밀었고 남자는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차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 브레이크 등의 번호판이 비쳤습니다. 12가 3456 확실히 봤습니다. 소라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은 70대 노인입니다. 밤에 시력이 좋지 않을 텐데 정확히 보셨다고 확신합니까? 조만복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분간하는 건 제 특기예요.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말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순자랑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박말자가 순자의 과거를 증언했어요. 순자는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3개월 동안 점심을 굶었어요.
저한테는 다이어트 한다고 거짓말했죠. 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졸업식 날 순자 손을 봤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소매로 숨기고 아들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박말자가 울먹였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피를 토하며 키운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를 물에 빠뜨렸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크루즈 여행사 예약팀장입니다. 피고인들이 저희 회사에서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영숙이 예약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6천만 원짜리 세계 일주였습니다. 예약 날짜는 피해자를 저수지에 빠뜨린 바로 다음 날이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돈은 피해자 박순자 씨의 시골 땅을 판 돈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려 한 겁니다. 영숙이 정훈과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10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임종도 못 지켰어요. 그게 평생 한입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손으로 죽이려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한소라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소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판사가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숙하세요. 형사가 소라를 끌어내렸어요. 소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왜 이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라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입니다. 판사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은 34년간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점심을 굶어가며 학원비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한소라는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재산으로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한소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소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15년이요? 안 돼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어요.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한소라의 친정어머니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별도 기소되었습니다. 순자는 판결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박말자도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자야, 끝났어. 다 끝났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 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영숙이 휠체어를 밀며 법정을 나섰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판결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영숙이 물었어요. 어머니, 가실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봐야겠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영숙이 순자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두 사람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차가웠어요.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정훈이 나타났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훈이 유리창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4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정훈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울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 말만 듣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었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정훈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좀 봐. 제발.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어요. 그날 밤 내가 내 눈을 봤잖아. 정훈이 움찔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잖아. 엄마야, 엄마 좀 봐달라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넌 왜 고개를 돌렸어? 왜 엄마 눈을 피했어? 정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대답해봐. 왜 고개를 돌렸어? 정훈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눈이 무서웠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네가 무서웠구나. 엄마 눈이 무서웠구나.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훈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날 저수지에서 죽었어.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34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은 그날 밤 물속에서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정훈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제발. 순자가 돌아섰어요. 잘 살아라. 정훈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정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순자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휠체어 없이 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매주 병원에 와서 순자를 도왔어요. 어머니, 한 발만 더요. 할 수 있어요. 박말자도 틈만 나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1년 만에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느리지만 제 발로 걸었습니다. 어느 봄날 시장 골목에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순자네 밑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게 앞에 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박말자가 옆에서 웃었어요. 순자야, 드디어 다시 시작이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 시작이야.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반찬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순자가 34년 동안 만들어온 반찬들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조만복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축하합니다. 가게 번창하세요. 순자가 조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 선생님, 그날 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조만복이 손을 내저었어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다시 보니까 반갑다. 반찬 맛은 여전하겠지? 순자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숙은 매주 주말마다 가게를 찾아왔어요. 순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순자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엄마 임종을 못 지킨 게 평생 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 한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게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순자가 영숙을 끌어안았어요.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알았지? 영숙이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순자는 영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반찬 많이 싸줄 테니까 자주 와. 영숙이 울면서 웃었어요. 네, 매주 올게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순자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훈이 일은 당신도 알지? 그 애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영숙이도 있고 말자도 있고 조 선생님도 있어.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순자가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곁에 갈 때까지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4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 시장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콩나물을 씻고 시금치를 데쳤어요. 멸치를 볶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됐어요. 가게 문 앞에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반찬을 고르며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4년 동안 만들어 온 반찬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반찬을 사서 나갔어요. 순자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순자야, 오늘도 힘내. 반찬 맛있어. 순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또 와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순자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시장 골목의 가게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저수지 물보다 더 차가웠던 건 아들이 돌린 고개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차가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노인 학대 신고가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이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 순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순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줬습니다. 적금도 권리금도 시골 땅까지.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저수지였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통장 하나는 꼭 숨겨두세요. 땅 문서에 자식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모든 걸 주면 자식은 감사 대신 당연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순자를 살린 건 낯선 낚시꾼 조만복이었고, 순자에게 새 삶을 준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김영숙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니에요. 진짜 내 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순자처럼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 곁에도 있을 거예요. 시장 친구도 동네 이웃도 모두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68세에 저수지에 버려졌지만 69세에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